3장 무역 운송부터 보겠습니다. 운송의 기본이 되는 해상 운송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1번 목차 오른쪽 가로 1번에 라이너 정기선과 부정기선 트램퍼 비교하는 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정기선은 공시된 스케줄, published schedule, 뭐 public schedule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된 스케줄에 따라서, 그리고 운임 쪽에도 보면 그러니까 타립이라고 하죠. 운임 요율표도 역시 공지가 되어 있다. 뭐 공시됐다, 공지됐다, 공개됐다 다 똑같은 표현으로 쓰시면 보시면 되고요. 정기적으로 다닌다. 그 배의 선박에 화물이 차든 안 차든 간에 고속버스 다니듯이 정해진 스케줄에 딱딱 다니는 배다. 부정기선은 그에 비해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때에만 운항을 한다. 그리고 다루는 화물도 달랐죠. 컨테이너 화물을 주로 정기선에서 다루고 부정기선에서는 대규모의 벌크 화물을 주로 다룬다. 그리고 단위 운임은 부정기선은 이제 단위 운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대량의 화물을 한꺼번에 운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철광석을 뭐 300톤 이렇게 이제 운송을 한다라고 하면 그 컨테이너에다가 집어 넣었을 때보다는 톤당 운임은 이쪽이 더 저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정기선에서는 그때그때 계약에 따라서 그 운임 용선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조금 크다. 그 대신 정기선에서는 요율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요율은 그 운임은 등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송 조직 규모 이렇게 돼 있는데 정기선사들은 보통 대기업, 큰 기업들이 많고요. 부정기선은 소규모로도 운영 가능하다. 한 배 한 척, 뭐 여러 대 뭐 있는 큰 그 회사들도 있겠지만 부정기선의 그 선주들은 좀 작은 규모도 가능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계약,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따로 정기선에서는 운송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운송 계약의 내용을 선화증권과 같은 이런 운송 증권에 기재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개품 운송 계약이라는 표현도 정기선의 컨테이너 운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개별의 화물에 대한 운송 계약을 맺는다. 화물별로 운송 계약을 하는 것이고, 자, 부정기선에서는 보통 용선 계약, 용선 계약서로 이런 그 운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배를 빌리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다. 자, 정기선에서는 물품에 대한 계약이고 부정기선에서는 배를 빌리는 배 자체에 대한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가로 2번에 용선 계약의 종류 세 가지가 있었죠. 자, 항해 용선 계약, 기간 용선 계약, 나용선 계약 외에도 기간 용선 정기 용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용선을 선체 용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영어 표현도 우리가 영어 문제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글로 된 문제에서도 그냥 영어 표현으로 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도 같이 좀 익혀 두시고요. 자, 선주가 배를 빌려주는 사람이고 용선자가 배를 빌려 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항해 용선과 기간 용선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선장하고 선원을 미리 선주가 고용해서 이제 운항할 수 있는 상태의 선박을 빌려주는 것이고, 나용선 계약에서는 선박 자체를 빌려주는 계약이다. 그 외의 것들은 용선자가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운송 행위도 용선자가 하고 선장, 선원을 고용한다든가 기타 필요한 장비를 보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배를 빌리는 용선자가 해야 한다. 자, 그다음에 운임은 항해 용선 계약은 항해 기간, 화물량 등에 따라서 미리 결정된 운임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래서 배를 한 대 빌렸는데 그 배에 화물을 많이 실든 적게 실든 미리 이렇게 기간, 화물량 등에 의해서 결정된 보통 럼썸 차터라고 하죠. 그러한 형태의 계약에서 배에 화물을 다 채우든 채우지 않든 간에 동일한 요금을 낸다. 그런데 그 요금은 기간이라든가 화물량, 거리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다. 그리고 기간 용선과 나용선에서는 일정 기간으로 이 용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용선료가 운임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선주가 부담하는 비용과 용선자가 부담하는 비용들,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용어들이 나와서 그렇지 내용은 쉽습니다. 자, 항해 용선 계약에서는 고정비와 운항비, 배의 운항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들은 다 선주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용선자는 하역비 부담 조건에 따라서 하역비를 물품을 싣고 내리는 비용을 자신이 용선료에 추가해서 더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미 용선료에 그런 비용들이 다 추가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부담할 비용이 없는지는 계약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라이너 터미니, 버스 터미니, FIO 터미니 이런 용어들이 항해 용선과 관련된 이 하역비 부담과 관련된 계약 조건들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간 용선과 나용선을 비교해 보면요. 나용선에서는 배만 빌려주기 때문에, 선체만 빌려주기 때문에 선체 자체는, 배 자체는 선주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배의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 배를 뭐 20년 쓴다라고 하면 배 가격에서 20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감가상각이 진행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선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고, 근데 용선자는 그 이외의 모든 비용을 다 자신이 부담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기간용선에서는 배에 운송을 할 수 있는 상태의 선박의 그 서비스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의 운항과 관련된 비용들은 선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간용선에서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운항을 할지, 얼마나 많은 항구에 들어가서 항구의 그 비용들, 그다음에 뭐 하역비, 물품을 얼마나 싣고 내린지, 각종 수수료, 운항비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배를 빌려 쓰는 용선자가 많이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몇 번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의 운항에 필요한 비용들은 선주가 부담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배를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들, 이런 것들은 용선자가 알아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해용선 계약과 관련된 운임의 종류들, 용어들을 좀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서 이런 운임의 종류를 가지고 이게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 정기선인지 용선 계약인지, 용선 계약 중에서도 어떤 용선 계약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좀 익혀두시고요. 특히 항해용선과 관련된 용어들을 익혀두시면 다른 것과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선보운임, lump sum freight이라고 한다. 보통 배 한 척을 빌리면 그 한 척 빌리는 한 번의 운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운임이다. 물론 이 선보운임, lump sum freight이라고 하는 것, lump sum freight은 기간, 그 거리라든가 화물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미리 결정하긴 하지만 한 번 결정되면 그 배에다가 뭐 물품을 많이 실든 적게 실든 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 그걸 선보운임, lump sum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gross termini, net termini 하는 용어들도 전부 항해용선과 관련된 용어들이고, 그다음에 정박 기간을 또 정하죠. 항해용선 계약에서는 기간으로 하는 기간용선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나용선 계약에서는 배가 항구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든지 이건 이제 배를 빌려 쓰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항해용선 계약에서는 한 번의 항해에 대해서 일정 비용을 받기 때문에 항구에 배가 너무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선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죠. 그래서 미리 이 항구에 머무르는 정박 기간을 정하는데 그 정박 기간을 잘 지켰느냐 여부에 따라서 최선료, 조출료 이런 것들 서로 주고받게 되죠. 자, 그다음에 공적운임, 부적운임이라고 하는 net freight이 선보운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었죠. 자, 배 한 대를 빌려 쓰기로 하고 일정 요율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배 조금만 채우고 나머지는 싫지 않은 공적, 부적 부분이 생기더라도 그에 대해서 전체 운임을 다 지불한다. 또 예약을 해놓고 아예 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체결해놓고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운임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걸 공적 운임 또는 부적 운임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목차에 컨테이너 운송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가로 1번에 컨테이너 화물에 분류되어 있고요. 양가로 1번, 2번에 FCL 화물과 LCL 화물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자, FCL 화물은 CY to CY 운송 또는 도어 to 도어 운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FCL 화물의 경우에는 특히 BL과 같은 운송증권의 Shippers Load and Count와 같은 부지 약관이 기재된다. 자, 왜냐하면 F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송하인이 빈 컨테이너를 운송인으로부터 빌려와서 자신이 직접 물품을 컨테이너 안에다가 적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시일도 이렇게 채우죠. 봉인까지 채워서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해서 건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하인이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화물을 직접 적입을 했고 수량을 세는 것도 송하인이 했기 때문에 운송인 입장에서는 이 컨테이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지 약관을 기재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혼재 화물,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화주의 화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컨테이너 안에다가 집어넣고 운송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과정을 우리가 consolidation, 혼적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혼적을 하게 되는 그 이유에 따른 그 혼적을 부탁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shippers 또는 buyers 또는 forwarders consolidation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혼적을 하게 되는데 송하인의 요구에 의해서 혼적을 하게 된다라는 건 송하인이 자신이 화물을 이렇게
그 FCL 화물을 보내는데 FCL 화물을 보내서 목적지에서는 여러 명의 수화인에 이렇게 나누어 보내게 될 때, 그래서 자신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부탁을 해서 포워더에게 부탁을 해서 혼적을 하는 경우다. 자, 그다음에 바이어스 컨솔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화인은 한 명인데 물품을 적재할 때 수출국에서는 여러 명의 화주의 화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시켰다, 수화인이 시켰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forwarders consolidation은 그 운송인이, 운송 주선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전혀 관계 없는 여러 사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의 물건을 목적지가 같은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보내서 목적지에서 다시 이걸 LCL 화물로 구분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다음에 joint consolidation 이라든가 뭐 콜로딩이라든가 하는 개념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워더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화물들을 한꺼번에 싣는 이런 형태를 의미했었고요. 그 다음에 CFS라고 부르는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라는 장소에서 이런 혼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컨테이너 안에다가 물품을 집어넣는 행위, 적입한다라고 하죠. 적입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stuffing 하면 안을 속을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stuffing한다 또는 vanning 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적출 작업, 목적지에서 SL 화물로 이제 구분을 해줄 때 컨테이너 안에서 물품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unstuffing 또는 devanning 이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이 단어들도 같이 좀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괄호 2번 컨테이너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 크게 나누면 양괄호 1번과 2번의 TU와 FEU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였고요.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에 컨테이너의 중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에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요. 여기 서머리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자, 컨테이너의 최종 중량은 max gross weigh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max gross weight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tear weight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net weight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tear weight은 자신의 무게라는 뜻이에요. 공차 중량, 컨테이너를 차라고 보고 그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보시면 40피트짜리 컨테이너 자체 무게만 2톤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전체 안전 중량이라고 하는 보통 20톤에서 30톤 정도 중량을 실어서 운송을 할 수가 있는데 20톤이 만약에 한계 중량이다라고 했을 때 net weight은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실제 화물의 중량을 얘기하는데 20톤을 다 채우면 안 되겠죠. 테어 웨이트이 예를 들어서 2톤이다라고 하면 18톤까지만 채워야 되는 거고요. 이 둘을 다 합쳤을 때 전체 무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 테어 웨이트,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실제 화물의 무게, 그걸 net weight, 그걸 payload 또는 capable weight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체를 max gross weight 이렇게 표현하고요. 용어들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괄호 3번에 하역 방법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롤로 방식이었죠. lift on, lift off의 방법을 쓰고요. 컨테이너선은 아니지만 roll on, roll off의 방법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굴러서 올라가고 굴러서 내려간다. 그래서 자동차와 같은 뭐 트레일러 같은 것들 직접 배 옆에 이렇게 램프를 따라서 이렇게 운전해서 올라갔다가 운전해서 내려오는 형태의 하역 방법이 있었죠. 용어들 좀 익혀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괄호 4번에 컨테이너 운송 시에 수출입 절차,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용어들 중심으로 좀 익혀두셔야 되고요. 자, 수출할 때는 Shipping Request SR이라고 줄여서 부르고요. 선복 요청서라고 했었죠. 여기 이제 예약을 하는 겁니다. 운송 계약에 대한 청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예약을 받으면 선사에서 부킹 노트 줄여서 BN 이렇게 쓰고요. 인수 확인서. 운송 계약을 이렇게 하고 체결하고 싶습니다. 물품 운송해 주세요라고 예약을 받으면 그에 대한 예약에 대한 확인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운송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FCL 화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EIR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기기 수도증이라고 부릅니다. 기기라는 게 여기 이제 equipment를 번역한 건데요.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를 equipment라고 부르는데, 자, FCL 화물을 이제 화주가 컨테이너에다가 물품을 다 채워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거죠. 운송인한테 보내주면 운송인이 이 컨테이너를 잘 받았다라고 하는 수취증으로서 발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기를 컨테이너를 인터체인지 주고받을 때 주고받는 영수증이다. 수도 주고받는다라는 데 대한 영수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주고받을 때 EIR을 주고받아서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컨테이너를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증명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게 부두에 컨테이너가 CY에 들어가게 되면 dark receipt, 부두 수취증이라고 하는 수취증을 받게 되고 이 수취증과 맞바꿔서 BL을 발급받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DR을 받을 때 물품을 검수하게 되죠. 운송인이 물품을 검수해서 외형 이상이 있는지 수량 부족이 있는지 등을 표시를 하게 된다. 만약에 그런 표시가 들어간 채로 BL이 발행이 되면 그건 foul BL 사고부 선화증권이 되는 것이고 검수 시에 아무런 표시가 없이 양호한 상태로 수령하였다라고 하면 클린 BL이 되는 거였죠. 무사고 선화증권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급받은 BL을 이제 수입 시에 목적지에서 원본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수령해야 되죠. 그래서 수입 시에는 수하인이 BL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거나 또는 BL의 원본이 없을 때는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LG를 제출하고도 물품을 인도받을 수도 있죠. 아무튼 BL이나 LG를 제출하고 나서 바로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Delivery Order, 화물 인도 지시서라고 하는 Delivery Order DO를 발급받으면 이 DO를 가지고 실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 항구라든가 보세차 항구에서 물품을 최종적으로 인수받을 수 있다. 각각 쓰이는 이런 서류들의 이름이라든가 절차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괄호 5번에 선박의 톤수와 관련된 4가지의 내용 설명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이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총톤수와 순톤수 2가지 정도는 좀 눈으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6번에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 이것도 역시 용어들을 중심으로 좀 익혀두셔야 되고요. 이거 자체 가지고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이제 컨테이너 부두라고 보면요, 부두의 입구가 되는 게 이제 CY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컨테이너를 이제 주고받는 어떤 분기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FCA로 부산에서 물품을 인도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 이 부산항의 컨테이너 게이트, 그 CY 게이트가 물품을 인도받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FCA 같은 경우니까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컨테이너 터미널을 통과하게 되면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CY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CFS에서 혼적 작업을 거쳐서 이제 CY로 들어가게 되고, F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CY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CFS에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컨솔리데이션, 스터핑이니 뭐 언스터핑이니 하는 작업들을 하는 장소다. 그다음에 CY는 빈 컨테이너를 여기에다가 두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배에 실릴 컨테이너를 이제 놔두었다가 보관해서 대기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품을 만약에 이제 양화를 했다라고 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컨테이너다라고 하면 CY에다가 보관해 두었다가 수입 통관 절차가 마무리되면 화주가 물품을 이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보관해 놓는 장소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부피로 따졌을 때, 면적으로 따졌을 때 가장 뭐 큰 그런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CY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샬링 야드, 그 다음에 에이프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에이프런은 그 부두의 가장 끝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크레인이, 이렇게 큰 크레인이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크레인이 설치가 돼서 선박에다가 물품을, 컨테이너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가 에이프런이고, 요 밑으로 이제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꽤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선박에다 물품을 실어야 된다. 그럼 CY에 보관되어 있던 컨테이너 중에 이 선박에 실릴 물품들을 이제 에이프런에서 크레인으로
적재를 할 수 있도록 여기다 갖다 놔야 되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잠시 동안 여기다 컨테이너를 쌓아두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마샬링 야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수출할 때는 여기에 적재될 컨테이너들 여기다가 쫙 이렇게 순서대로 쌓아놓으면 컨테이너로 적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수입 시에는 이제 컨테이너 선박에서 양화된 컨테이너를 여기다가 딱 쌓아놓으면 뭐 CFS로 보내던 CY로 보내던 여기서 이제 각각 그 화주의 요구에 따라서 CY로 보내든지 뭐 이렇게 보내든지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장소를 마샬링 야드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박이 실제로 저반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부두에 딱 붙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그 바다와 접해 있는 제일 끝쪽의 장소를 선석이라고 한다. berth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트라고 개선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밧줄 같은 걸 배가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 놓을 수 있는 큰 못 같이 생긴 거 있죠. 예, 그걸 비트라고 부르는데 그게 설치되어 있고 선박을 개선시키는 저반 장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순서대로 쭉 CY로 들어와서 마샬링 야드, 그 다음에 에이프론, 그 다음에 배가 붙는 장소 선석, berth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된다. 이제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3번 목차 복합운송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로 1번에 복합운송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복수의 운송 방법을 이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다. 복수의 운송 방법, 운송의 그 모드라고 하는 건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이렇게 크게 나눈 운송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고 복합운송을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부르죠. 모달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드가 멀티 여러 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에서 배를 2대 사용해서 환적을 한다. 이거는 운송 방법을 2 이상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같은 운송 방법 내에서 환적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복합 운송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상과 항공을 조합하든 항공과 육상을 조합하든 셋을 다 조합하든 뭔가 조합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가로 2번에 복합 운송의 특징이었습니다.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건 골라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운송 계약이 하나다. 그래서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육상 운송 구간도 있고 해상 운송 구간도 있고 뭐 항공 운송 구간도 있다. 근데 전체 구간에 대해서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운송 계약은 하나의 운송인과 복합 운송인과 하나의 운송 계약만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송 증권도 단일한 하나의 운송 증권만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전체 구간에 대한 운임을 한꺼번에 포괄해서 운임을 부과하게 된다. 각각의 운송 구간에 대한 운임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 운송인이 전체 구간에 대한 운임을 포괄적으로 청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운송 구간 동안에 어떤 운송 방법이 사용됐든 모든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단일 운송인이 하나의 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F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문전 앞 배송, 문전 간 배송 이런 표현 쓰죠. 도어 투 도어 운송이 가능하다. 물품을 수령한 장소, 그다음에 물품을 인도할 장소까지 컨테이너 하나를 가지고 매도인의 문 앞에서 매수인의 문 앞까지 운송이 가능한 운송 방법이다. 자, 그다음 오른쪽 가로 3번에 이런 복합 운송인의 유형에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죠. 실제 운송인형, actual carrier형이라고 부르는 자신이 실제 운송 수단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운송인이고 운송 주선인형 또는 forwarder형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이 forwarder형이라 그랬어요. 복합 운송을 진행할 때 선박, 뭐 항공기, 그다음에 뭐 육상 운송 수단 이런 걸 전부 다 자신이 보유한 채로 복합 운송을 제공하는 복합 운송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다 포워더로서 실제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워더형이 많다. 자, 이 포워더형의 운송 주선인들은 피아타라고 하는 운송 주선인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협회에서 피아타 BL이라고 하는 복합 운송 증권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 포워더형의 운송 주선인들이 피아타 비엘을 발행한다.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복합 운송 증권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러한 포워더형 운송 주선인형의 운송인들을 무선박 운송인이라고 부르는데 선박을 갖지 않은 운송인이다. 그건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약자를 따서 NVOCC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용어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가로 4번에 복합 운송인의 책임 원칙에
때문에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전 운송 구간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의 복합 운송인이 다 부담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책임을 부담하는 그 시스템이 세 개가 있었죠. 동일 책임 제도 또는 단일 책임 체계라고 했던 체계와 이종 책임 제도, 그다음에 수정 동일 책임 제도 또는 수정 단일 책임 체계라고 부르는 세 가지의 책임 체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 뭐 자세한 내용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각각의 특징 정도는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5번의 복합 운송의 경로, 뭐 랜드 브리지니, sea and air니 하는 이런 경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용어들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익혀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6번의 컨테이너를 이용한 복합 운송 방식, 피기백, 피쉬백, 볼드백, 이거는 뭐 돼지 등, 물고기 등, 그 다음에 뭐 새 등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도 전부 시험에 이런 단어들, 용어들 가지고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간단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7번에 IC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Inland Container Depart이라는 full name의 약자가 ICD가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내륙 컨테이너 기지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Depart이 어떤 큰 장소, 창고, 기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은 그 뭐 항구 근처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ICD는 내륙에 위치해 있는 컨테이너 기지다. 주로 항구와 내륙의 ICD 사이에 철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의왕에 ICD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바로 위에 있는 양산에 ICD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컨테이너 터미널 간에 그 철도로서 이렇게 화물들을 컨테이너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이런 시설을 ICD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4번 목차 운송 서류의 내용 보겠습니다. 운송 서류 내용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어로 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운송 서류의 특성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자세히 잘 익혀 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해상 운송에서의 기본 서류 선화증권을 가지고 내용들 살펴봅니다. 자, 오른쪽 가로 1번에 선화증권에 개요되어 있고요. 양가로 1번에 운송인하고 송화인 사이에 기본적으로 해상 운송 계약을 증거하는 서류다. 자, 양가로 2번에 발행은 보통 화물을 적재 완료한 후에 송화인에게 보통 발행을 하는데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발행하는데 본선에 화물 적재하기 전에 부두 수취증을 받고 수취식으로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취식에다가 이제 본선 적재 부기를 보통 부과를 해서 발행을 나중에 받게 된다. 자, 통상적으로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선화증권은 원본 3통이 발행이 된다. 각각 발행된 원본들이 각각 다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선적하고 나서 비해를 건네줄 때는 발행되었던 모든 원본을 다 넘겨줘야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full set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살펴봤었고요. 목적지에서 수화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적지에서 발행된 BL의 원본을 운송인에게 제시해야 되죠. 이게 없으면 LG 사용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입니다. 자, 권리증권이다. 그 증권, BL이라고 하는 증권 자체에 물품에 대한 권리를 표시해 두었다. 내가 이 물품의 주인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 document of title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권리증권이다라고 하는 특성에 한꺼번에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요식증권, 형식을 요하는 증권이다. 그래서 특정한 형식에 따른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form,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기재 내용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어서 그 정해진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재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만 하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요식증권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권리증권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증권을 넘겨주면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그 증권 자체로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래서 유통증권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가증권이다.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권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상환증권이다. 원본하고 맞바꾸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물품을 수령할 때 반드시 BL의 원본을 제시해야만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걸 상환증권, 맞바꾸는 증권이다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본을 가지고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서류를 유통해서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둔 이런 특성에 기인하는, 그러니까 권리증권이면 다 요식증권입니다. 유통이 가능하고 유가증권,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누구나 막 사람마다 선사마다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발행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뭐 현금이라든가 수표 같은 것들도 정해진 형식이 있듯이 법으로 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형식, 그런 특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과 권리증권이라고 하는 것과 한꺼번에 이렇게 쭉 묶이는 개념들이다라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인증권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요인이라는 건 원인을 요구하는 증권이다. 발행되기 위해서 특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본선에 화물을 적재한다든가 최소한 물품을 운송인이 수령한 후에 발행하는 것이다. 물품을 받지도 않았는데 발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물품의 운송인에 대한 물품의 인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인증권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문헌증권이라는 특성도 있었습니다. BL에 기재된 문구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가 결정된다. 그래서 문헌증권이다라는 표현도 썼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양괄호 4번의 선화증권의 기능입니다. 선화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운송증권들은 운송계약의 증빙이며 화물 수취의 추정적 증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선화증권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권리증권, 유통성이 있는 형태의 증권들은 다 권리증권성이 있다. 이렇게 나눠두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BL은 유통증권이니까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2번에 선화증권의 종류, 여기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화증권의 종류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선화증권의 종류를 나눌 수 있지만 양괄호 1번에 선적 표시 유무에 의한 구분 일단 해볼 수가 있겠죠.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것이 확인이 되는 BL상으로 확인이 되는 BL을 이제 우리가 shipped BL 또는 onboard BL이라고 했었죠. 기본적으로 UCP에서는 선화증권이라든가 CUABL은 전부 다 본선 적재가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취식 선화증권 received BL이라고 하는 건 아직 물품을 이제 선박에 적재하기 전에 일단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에서 발행하긴 했는데 아직 적재가 확인되진 않은 것이다. 그래서 수취식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본선 적재 부기가 되게 되면 그게 이제 선적 선화증권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은 운송인이 CY에서 물품을 수령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물품을 수령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내륙에 들어가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기 전에 운송인이 수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취식으로 발행이 되고 발행일자 외에 본선 적재 일자의 표기, 본선 적재 표기가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컨테이너 운송과 복합운송에서 특히 그렇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다음에 양괄호 2번에 유통 가능 여부에 따라서 유통 가능인지 유통 불능인지 비유통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negotiable, non-negotiable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유통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하인을 한 사람으로 딱 특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당사자의 지시에 따라라라는 지시식으로 발행하거나 또는 수하인의 명칭을 비워두거나 또는 bearer, 소지하는 사람, 이 BL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에 BL 자체가 유통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유통 불능의 경우에는 straight BL이라고 하죠. 이 용어도 굉장히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꼭 익혀두셔야 되고요. 기명식 선화증권, 수하인의 명칭을 지시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회사 이름을 딱 박아버리면 유통할 의사가 없다라고 간주하고 이걸 유통 불능, 비유통성으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발행된 BL의 원본을 운송인에게 미리 제출해 놓은 surrendered BL의 경우에도 surrender라는 표시가 찍히게 되면 그 선화증권 자체는 비유통성이 된다. CUABL과 유사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자, 그다음에 양괄호 3번에 유통 방식에 따른 부분 기명식 지시식 앞에서 우리가 양괄호 2번에서 살펴봤던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괄호 4번에 사고 유무 표시 방법에 따른 구분, 그러니까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할 때 외관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있는지 표시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clean BL, 그다음에 무언가 표시가 됐다라고 하면 dirty BL 또는 foul BL 또는
closed BL이라고도 했었습니다. 무언가 조항이 써 있는 물품 상태에 대한 무언가 내용이 써 있는 BL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UCP에서는 수리해주지 않는 선화증권이었죠. 그래서 이 사고부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그 내용을 좀 지워달라라고 부탁하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LI, Letter of Indemnity, 파손화물 보상장이라는 걸 제출하고 더티 BL 대신 클린 BL을 발행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과를 5번에 보시면 발행 주체에 따라서 마스터 BL과 하우스 BL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 마스터 BL은 실제 운송인이 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제 운송인이 발행한 것이고 그다음에 하우스 BL은 포워더 운송 주선인이 발행한 선화증권이다라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6번에 기타 선화증권이라고 묶어놓긴 했는데 종류들이 굉장히 많았죠. 각각의 특징들 다 익혀두셔야 되고요. 특성들을 알고 계셔야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귀찮지만 조금 헷갈리지만 한 두세 번만 반복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것만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약식 선화증권 또는 이면백지 선화증권, short form BL이나 blank back BL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과 대비되는 개념이냐면 정식 선화증권이라고 부르는 long form BL, 운송 계약의 조건, 정기선 운송에서는 운송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기 때문에 운송 계약의 내용이 이런 BL과 같은 운송 서류에 기재가 되는데 계약 조건을 모두 다 썼다라고 하면 long form BL 정식 선화증권이라고 했고 일부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참조 처리해서 줄여놨다라고 하면 약식 선화증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계약 조건들을 뒷면에다 쓰기 때문에 뒷면이 비어 있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참조 처리만 한 겁니다. 계약 조건은 어디를 참조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해 놓은 것. 자, 계약 조건, 운송계약의 조건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UCP 기준으로 본다면 운송계약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롱폼이든 숏폼이든 블랭백 BL이든 관계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UCP상에서 모두 다 수리가 가능한 선화증권의 종류였고요. 이제 그 UCP에서는 이런 운송계약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놓았지만 운송계약의 내용을 심사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 정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괄호 3번 보시면 해상화물 운송장 Cway Bill이죠. Cway Bill은 BL과 동일한데 유통증권성이 없는 권리증권성이 없는 증권이었다. 그래서 서류에 원본 제시가 필요 없다. 그리고 기명식으로만 발행된다. 그래서 비유통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필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BL의 위기라고 하는 것, 물품은 도착했는데 서류가 없어서 물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BL의 위기, BL 크라이시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BL의 위기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BL 같은 경우에는 원본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원본 잊어먹으면 뭐 LG를 사용한다든가 기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분실에 대한 위험도 없고 그다음에 서류를 기다려야 되는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물품이 도착하는 대로 통관도 할 수 있고 물품을 수령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괄호 4번에 이제 항공운송 쪽에 항공운송 서류입니다. 에어웨이 빌. 자, 양괄호 1번의 에어웨이 빌의 기능은 Cway 빌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세관 신고서로서 그다음에 보험 계약을 증빙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운임 계약서라든가 화물의 운송 지시, 사실 보험 계약을 증명하는 기능만 빼놓으면 BL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에어웨이 빌의 특징으로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자, 보험 계약의 증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잠깐 보고 넘어갔던 레드 BL이라고 하는 BL이 있었죠. 거기서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이 되는데 보험 계약을 운송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자신과 계약을 맺어둔 보험자와 보험회사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한테 운송을 의뢰한
화주가 보험도 같이 들어달라고 하면 자기가 운송인이 자신을 위해서 보험에 드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물건을 맡긴 화주를 위해서 보험에 부보를 하고 보험에 부보되었다라는 내용을 에어웨이 빌에다가 기재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에어웨이 빌에 보험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BL을 우리가 레드 BL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에어웨이 빌의 발행입니다. 자, 이건 CA 빌하고 조금 다르게 에어웨이 빌의 특징인데 에어웨이 빌을 발행하는 건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규정상으로 본다고 하면 송화인이 발행해서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택배 송장 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택배를 붙일 때 택배 회사에서 택배 아저씨가 송장을 써주지 않죠. 우리가 써서 드려야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에어웨이 빌도 송화인이 작성을 해서 발행을 해서 운송인한테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실무상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운송 대리점 등이 송화인을 대신해서 작성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는 대리점에서 작성을 해요. 실무상.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운송인이 작성을 한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송화인을 대신해서 복잡하니까 대신해서 한 것이고 모든 위험은 송화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원본은 트리플리킷 3통이 발행이 되는데 그리고 사본은 6통 이상 여러 통이 발행이 되는데 1원본, 2원본, 3원본이 있다. 운송인용, 그 다음에 수하인용, 그 다음에 송하인용 이렇게 3개의 원본이 발행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혹시 순서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외우고 싶으시면 운수송 이렇게 해서 앞글자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걸 뭐 순서대로 배열하라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5번에 복합운송증권입니다. MTD라고 부르기도 하고 CTD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양괄호 1번에 복합운송의 특징 보시면 우리가 앞에 복합운송 증권의 특징이죠. 복합운송의 특징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의 운송증권이 전운송 구간을 커버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 운송인에 의해서도 또는 운송주선인에 의해서도 발행이 되는데 주로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본선 적재 전에 수취식으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내륙에 들어가서 물품을 수령하기 때문에 선박의 본선 적재 되기 전에 발행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지시식, 무기명식, 소지인식, BL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발행이 된 경우 유통증권으로 본다. 그러니까 복합운송증권은 그 발행 형식에 따라 유통성인 경우도 있고 비유통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피아타 BL 같은 경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피아타 BL 같은 경우에는 유통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복합운송증권의 형태에는 뭐 CTD니 MTD니 Through BL이니 Combined Transport BL이니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는데 다 복합운송증권들의 종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아타 BL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인데 선화증권 BL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용은 복합운송증권이다라고 볼 수 있고 BL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아타 BL은 유통 가능한 유통성의 운송증권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가로 6번에 운송증권의 비교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도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경우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독하시면서 마지막 정리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LG와 LI 두 가지의 특성 알아두셔야 되죠. 이건 원본 BL이 없을 때, LG는 원본 BL이 없을 때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서 목적지에서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각서의 일종이다. 자, 그 다음에 파손 화물 보상장은 클린 BL을 발급받기 위해서 수출국에서 선적지에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발급하는 각서였다. 각각의 내용과 사용되는 상황 다시 한번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8번에 보시면 UCP에서 요구되는 운송증권들. 자, 요거는 사실 계약, 결제 쪽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결제에서 우리가 서머리에서 살펴볼 내용도 좀 많고 해서 뒤쪽으로 넘겨놨는데 아무튼 운송증권들과 UCP에서의 수리 요건들도 연결을 좀 시켜보셔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UCP에서 요구되는 서류들, 복합운송 서류, 선화증권, 그 다음에 해상화물 운송장, BL과 CABL이 있는데 UCP상의 요건은 선화증권과 CABL 모두 다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요성계약 선화증권, 차터파티 BL과 그 다음에 항공운송 서류, 에어웨이 BL 있고요. 그 다음에 육상운송 서류와 그 다음에 특송운송증, 그 다음에 뭐 우편수령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출제 빈도가 낮으니까 제외했고요.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실제로 선화증권과 BL과 CABL로 나누어서 5개이긴 하지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살펴보시고요. 제가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UCP상에서 운송증권의 명칭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지 내용이 중요한 거지 명칭이 뭐든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복합운송과 BL 그리고 CABL이 있었고요. 용선계약선화증권에서는 운송인이라는 것 개념이 없다. 용선자와 그다음에 선주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운송인을 표시한다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했고요. 항공운송서류에는 항공사 명칭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서명을 할 수 있는 당사자 기본적으로 운송인 선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용선계약선화증권에서는 운송인이라는 개념이 없고 운송인 대신에 선주나 용선자가 들어갔었죠. 그들의 대리인. 그다음에 항공운송에는 선장이 없기 때문에 운송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을 할 수 있다. 발행인 요건도 없습니다. 발행을 누가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요. 서명을 누가 해야 한다라는 요건만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복합운송에서는 물품을 dispatch, taken in charge 또는 온보드 이렇게 세 가지 표시 중에 하나를 하면 되고, 해상운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온보드 표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항공운송 서류에서는 운송을 위해서 수리되었다. accepted for carriage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는 본선적재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적일은 발행일을 기본적으로 선적일로 보는데 스탬프나 부기가 있는 경우에 그 일자가 실제 선적일이 된다. 그다음에 항공운송 서류에서 flight number and date이라고 하는데요. 운항 번호나 일자는 이제 선적일하고는 관계가 없다. 발행일 또는 부기의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라고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운송 구간은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의 출발지로부터 목적지를 표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뭐 항공운송에서는 출발 공항, 도착 공항 이렇게 그 구체적인 표현만 달라지는 거고요. 용선계약선화증권에서는 특이하게 양육항을 일정 범위의 항구들로 표시하거나 또는 geographical area, 지리적 구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배를 빌려서 운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 항구에 갔을 때, 목적지에 갔을 때 항구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특정 항구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위 항구들을 표시한다든가 지리적인 구역으로만 표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통 요건 중에서 항공운송 서류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본 세 통이 발행된다고 했는데 운수송이라고 했었죠. 운송인용, 송화인용, 수화인용. 그러니까 송화인한테는 세 번째 원본 하나밖에 주질 않는다. 그래서 원본 신용장에서 원본 전통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원본 전통을 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UCP에서는 송화인용 원본, 송화인 또는 탁송인용 원본 제3원본 한 통만 제시를 하면 신용장상의 전통을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 조건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운송 조건을 다 표시를 해야 한다. 용선계약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용선계약의 제시가 요구된다면 용선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심사는 하지 않는다라는 게 공통적인 요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상운송에서는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없어야 됩니다. 용선운송으로 운송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용선계약선화증권을 제출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용선계약이 사용되는 경우에 용선계약선화증권을 요구할 것이니까 복합운송, 그다음에 BL, CABL에서는 용선계약의 표시가 없어야 한다. 항공운송 서류에는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운송에서는 용선을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있는 경우 관계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환적 규정도 뭐 이제 참고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가로 9번에 UCP하에서 선화증권 수리 여부에 따른 구분해갖고 따로 다시 한번 구분을 해놨습니다. 부지약관이 기재된 것, 그 다음에 뭐 운송 조건의 내용, 숏폼이든 블랭백이든 관계없이 다 수리한다. 그리고 제3자 선화증권 이건 송하인과 이제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서로 다른 당사자인 이런 비해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아무 관계 없다. 그다음에 추가 운임을 표시하고 있어도 괜찮다. 운임 선부를 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운송 서류상에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표시는 들어갈 수 있다. 다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스테일 BL 같은 경우에 선적 후 21일이 기본적으로 경과된 BL 이런 거는 수리하지 않는다. 별도의 허용 요건이 없다면. 그다음에 더티 BL, 파울 BL, 클로즈드 BL은
수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다음에 수취식 선화증권도 본선적재가 기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본선적재 부기가 필요했지요. 그다음에 가판적은 기본적으로 온덱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화물은 수리를 하지 않는다. 단 maybe 될 수도 있다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수리를 하지만 가판적이 표시가 되어 있는 운송증권은 수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